자,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한번 좀 제가 강조드릴 텐데, 첫 번째, 약발이 먹히는 되게 중요한 좋은 지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쓰면 쓸수록 내성이 높아져. 그럼 내성이 높아지다 보면요, 더 이상 약이 안 들기 시작을 해. 그러면 되게 긴 싸움이 돼요. 자, 반면에 우리가 약발을 먹힐 만한 지문들이 하나씩 빡빡빡 이게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걸 하나씩 빵빵빵 쓰면서, 또는 혼자 공부하면서 뭔가 깨달음 이러면서 그게 계속 느낌표가 바뀌면서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새 되게 말도 안 되는, 내가 이런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고 싶어하는 점수가 딱 고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과 쭉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시기가 내신 시즌도 끝날 때고 또 여름 초입이라 더울 시기도 해서 뭔가 체력적 이슈. 두 번째는 에너지가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국어는 에너지가 내려간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버리면은 진짜 그냥 루틴하게 해왔던 거 반복하면서 안 좋은 습관 다 튀어나와. 그러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안 좋은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그냥 버릴 만한 좀 감유지 또는 양치기, 뭔가 나름의 루틴 조절, 뭐 그걸 하기 위한 문제는 뭐 EBS를 풀든 사선을 풀든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소진시키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소진시킬 만한 문제 1순위는 아까 얘기했었던 EBS 이런 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20년 전이나 10년 전 평가원 기출들이 있어요. 특히 문학. 그런 애들도 약간 버리듯이 봐도 괜찮아. 왜냐하면 워낙 그건 좋은 문제들이다 보니까 버리듯이 봐도 안 좋은 습관이 강화되기까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 올해 EBS라든지 뭔가 사설처럼 지문이 아주 이상한 지문들이 있어. 그런 지문들을 하다 보면요, 자세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지문들을 안 풀려고 하는 거고, 푸시겠다면 약발은 안 먹히지만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옛날 지문들로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정리할게요. 지금 뭔가 우리가 에너지가 좀 떨어진 상태지만 뭐라도 풀고 싶다. 20년 전에서 10년 전 기출 푸시고, 두 번째, 한 5개년 이전 교육청 한 풀어보시면 괜찮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바꿔 얘기하면 중요한 건 뭐냐는 거야. 최근 5개년 신개념 평가원 기출이고 최근 5개년 교육형 기출이에요. 그리고 EBS는 2감으로 변형한 게 너무 좋아. 그런데 EBS 그 원문 자체로 가버리면 EBS가 진짜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어떤 지문은 되게 좋거든, 어떤 지문은 너무 이상해. 그래서 사실은 EBS는 학교 내신 대비를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하다가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발굴하고 재해석해서 올해 수능에 딱 퍼즐을 끼워 맞춰가지고 좋은 형태로 탈바꿈해서 정리를 해드릴게. 자, 영상 끊었다 갑니다. 지루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나 봐. 솔직히 좀 쉬웠죠, 지금. 과거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약간 좀 텐션이 떨어진 느낌이 좀 들거든. 자, 부지런히 빨리 갑시다. 자, 1단락. 글의 주제는 뭐야? 미학이야.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 이론에 대한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다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게 예술이야. 놓치면 안 되는 게 경험이야. 자, 예술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내용과 형식이라는 체계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미적 경험이라는 것에서 뭐라고 바꿔 써야 된다 그랬어, 우리는? 감각 경험이야. 자, 경험주의야.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중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관한 문제래요. 우린 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자, 예술은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 아리스토텔레스 모방론은. 자, 그럼 봐봐. 첫 번째는 뭐야? 모방론이야.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 꼴이어야 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 그런데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적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서저야. 두 번째죠. 18세기 말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하게 됐어요. 자, 그럼 봐봐. 모방이 아니라 뭐로 본다는 거야? 자, 주체가 바뀌었죠. 주체가 뭐야? 자연이죠. 주체가 뭐야? 예술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점을 딱 캐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캐치가 안 되잖아. 왜 그러냐면 정보를 딱 분류하거나 정보를 처리할 때 구조가 안 보이는 거야. 주어를 잡아야지, 객체를 잡아야지, 서술을 잡아야지. 그런 연습이 된 사람은 둘의 차이가 뭐지? 자연이냐 예술가냐? 예술가가 주체구나. 또 배경지식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의 삶의 주체가 뭐야? 신이야 인간이야? 중세는 신이야, 정근대는 신이야, 지금은 인간이야. 이런 배경 세팅이 딱 있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보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근대의 대표죠. 낭만주의 사주 18세기 근대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문은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지문이 아니라 내가 풀어보라고 한 의도는 뭐겠어요? 이런 거를 찾아내라고 제가 당부 말씀 드린 거예요. 근데 과거제가 뭐였든지 어쨌든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여러분이 좀 그런 걸 흘려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풀이가 써져야 저런 같이 공부함에 있어서의 오케이고, 자, 오늘 이게 되셨으면 내일 한 번 더 베껴 쓰셔야 되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베껴 쓰세요.
시간 단축되실 거고요. 정확성, 배경식 다 쌓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런 거야.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길을 잃는 거예요. 영상 끌었다 바로 갈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길을 잃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20살이 됐어야 길은 뭐 그건 사실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물론 저도 이제 길을 막 잃다가 이제는 너무나 명확한 길을 찾았고 뭐 그거는 제가 표현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서 다 드러나요, 사실은. 옛날에 저와 지금의 저는 사실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는 길을 잃고 있던 사람이었고 저는 길이 되게 지금 뚜렷하고 명확한 사람이거든. 자,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6등급에서 2등급 때도 성공이고요. 6등급에서 4등급 때도 성공이에요. 그럼 1에서 3이 나온 애는 6에서 4가 나온 애들보다 성공인가? 자, 그런 걸 이제 따져보자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최소한 수능 지문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답이 정해진 게임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고, 자, 성공하기 위한 그 정확한 길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하셨죠? 내일 복습하시고 일주일 뒤에 하세요. 그럼 무조건 시간 줄고요. 배경식 쌓여 있고요. 구조 처리가 머릿속에 쌓여 있어. 그리고 이게 정말 설득하기 힘든 학생들도 3개월, 4개월 들으니까 설득이 되더라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해주실 일이 뭐야? 일단락 구조 잡으세요. 시작. 카메라는 저 따라오세요. 영상 끊으시고. 자, 영상 돌립시다. 자, 여러분, 미학 예술이 나오는 순간 내용 형식 틀을 제가 쓰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일단락 읽을 때 모방론과 낭만주의를 내용과 형식의 틀로 안 봤었잖아요. 정확하게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미학 예술이야. 예술은 내용 형식이야. 이건 거의 기계적인 수준이야. 강아지 키워요? 집에서 진짜 뽀시럭거리면 소리 나도 얘가 호다닥 달라와. 뭐 먹는 줄 알고 맨날. 그거야. 그럼 진짜 강아지들 조건반사처럼 우리는 미학, 예술, 내용 형식. 그러면 죽을 뚱살뚱 그냥 내용 형식 갖고 보잖아요. 희한하게 정보 분류가 돼버리잖아. 모방론과 낭만주의. 자, 모방론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였니? 정근대였죠. 자, 정근대였으니까 신 또는 뭐 절대적인 중거인 자연. 반면에 근대죠. 자, 그럼 봐. 정근대와 근대의 차이는 뭐야? 주체에서의 차이죠. 외부에 있냐 내부에 있냐야. 자, 그럼 봐. 즉 외부에 있냐 내부에 있냐. 뭐가? 소재가. 예술의 내용과 소재가 외부에 있냐 내부에 있냐야. 그럼 기법도 어떻게 돼? 외부에 있으니까 모방하겠죠. 내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표현하기 위해서 외부의 것들을 왜곡하는 걸 허용하겠지.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 측면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예술 지문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철학 사상의 사조가 흐름이 딱 잡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이게 된다는 게 능력 그 자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이제 무의식적으로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저렇게 한 프로도 다 맞았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정도 지문에서 이게 연습이 되셔야지 어려운 게 풀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에서 나 맞출 줄 알아 해버리는 순간 성장이 하나도 안 일어나서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이 지문들, 뚫고 올라간 이후의 지문들에서 옛날 방법 똑같이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걸 똑같이 하셔야 되고, 자, 그럼 봐봐. 내가 이걸 1단락 끊어서 보여준 건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나머지 단락들도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단락 정도만 저랑 같이 해본 다음에 구조도 그려서 내가 확인받고 수업을 할게. 오케이? 오케이? 한두 단락 정도만 같이 보고 구조도 그려서 확인받고 할게요. 네, 이쪽으로 봅시다. 자, 그럼 봐. 이제 한계가 나왔죠. 모방론은 세트했고, 자,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고, 그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2단락 콜링우드, 그 다음에 벨, 또 누가 있니? 두 가지 대응 이론. 그래서 웨이츠의 예술정의 분거론, 그 다음에 디키의 제도론. 자, 그럼 봐. 몇 개가 나와요 지금? 그러면 크게 4개가 나오죠. 됐어? 그럼 이 4개는 뭐야? 낭만주의를 지지하는 이론 4개죠. 그럼 비교 대조 포인트가 내용의 예술 형식으로 쪼개져서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지문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답은 나온다니까.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끔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서 요즘 시기 EBS 반영되지만 EBS가 너무 이상한 이 시기에 연습해보기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하루 한 지문 한 지문 소진하면서 걱정되는 건 다음 시간에는 무슨 약을 갖고 와야 되지? 자꾸 이 걱정을 하게 돼요. 근데 궤도에 한번 올라간 뒤로는요, 정말 여러분 순탄한 순항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얘기를 할게. 얘들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잖아요. 한번 헤매죠. 그러면 원래 길로 돌아갈 확률도 있겠지만 한 번 더 헤맬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궤도라는 건요, 딱 이거야. 열차가 궤도에 딱 안착돼서 가면 끝까지 쭉 순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중간에 궤도를 이탈돼, 바퀴가 빠졌어. 별의별 사고가 다 터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순탄하게 간다는 건 어찌 보면은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때때로 그 길을 처음 가보니까 조급할 수도 있겠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아니니까 제발 그냥 저 믿고 이대로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다면 가만 4개로, 괜찮다면 나까지도 지금 정리하실 거고, 저도 같이 정리하고 있을 거니까 정리가 끝나면 고개 들면 구조도 그려 있을 겁니다. 시작하세요, 빨리.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 두 번째, 그럼 평소에 연습을 해놔야죠. 자, 세 번째, 이런 깔끔한 구조 처리가 가능한 지문들이 진짜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요즘 스타일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내면에 이렇게 4개의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낭만주의를 규정할 만한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낭만주의를 규정할 수 있는 관점은 2개. 자, 둘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뭘 중시했어? 예술가의 관념과 감정이라는 예술에 뭘 중시한 거야? 내용을 중시했죠. 얘는 예술의 형식이죠.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예술가의 관념과 감정을 중시했다, 내용을 중시했다. 그래서 물리적인 형식보다 정신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감정이나 관념이 중요하다는 거고, 자, 그러면 결국엔 예술에 대한 정의를 하는 주체를 뭐라고 본 거예요? 예술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의 관점, 관념, 감정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고, 베리 형식론은 예술가의 내면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다? 작품의 고유 형식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작품의 고유의 형식이 중요하다. 즉, 이 형식을 누가 결정한다? 비평가가 결정을 한다는. 그래서 예술을 규정하는 주체가 비평가라고 보는 입장이고, 뭘 중시한 거야? 형식 중시야. 뭘 중시한 거야? 내용 중시한 거야. 뭘 중시한 거야? 예술가의 관점 중시야. 뭘 중시야? 비평가 관점 중시. 이게 그냥 뚜렷하게 딱 끊어지게 보였어야 돼. 자, 그런데 기존의 방식으로 또 설명이 불가능한 셈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의 불가하겠다. 정의 불가한 이유는 뭐야? 우리는 예술을 정의할 수 있는 뭔가 공통적 요소가 없어. 사실 그건 내용과 형식 둘 다 포함이긴 한데, 자, 그래서 뭐라고 논증이 들어가냐? 자, 예술에 대한 모든 정의는 사이비 명제더라. 따라서 정의가 불가하더라는 논증을 썼고, 디키의 제도로는 우리는 제도로서 예술을 정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제도를 정하는 주체를 또 찾아야죠. 필기나 하십시오. 잡고 계세요. 자, 그래서 4단락 제도로는 누가 주체다? 관습이 주체자라는 거야. 관습. 자, 관습은 누가 만드니? 공동체가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지문에는 언급되지 않겠지만 예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예술의 공동체가 강습적으로 이게 예술이다라는 제도를 정했으면 됐나요? 그러면 가지문이 여기서 끝나요. 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가나세티형 과거제도 문제를 봤었잖아. 이제 그 문제를 봤을 때 사실은 제가 구조도를 안 그렸던 이유는 그릴 필요도 없는 문제였거니와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느낌이어서 여러분도 그 문제를 푼 다음에 얘를 풀다 보니까 그냥 귀찮고, 그래서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내용일처럼 가셨을 텐데, 이 정도까지 들여다 보시는 능력이 있어야 사실은 실력이 있는 거고, 이제 이게 되는 애들은 어려운 문제도 그냥 곧잘 풀리거든요. 이 과정에서 피지컬이 길러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의 실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휘력, 배경지식, 구조 보는 능력. 자, 그럼 우린 이걸 하면서 그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야. 배경식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어휘를 쌓는 건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왜냐면 어휘라는 건 내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드리고 하지만은 여러분 사실 보면은 터무니없는 어휘를 계속 틀리거든. 터무니없이 어휘가 뭔가 좀 안 정리된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좀 깔끔하게 끝나셨으면 좀 저는 쉽고. 자, 지문도 그럼 계속해서 뚫어볼 거야. 자, 봅시다. 콜링우드라는 사람인데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 같은 예술가의 마음이 예술이야. 그에 따르면 물리적 소재보다는 정신적 대상이야. 그래서 외부 세계나 내면보다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인데, 형식론은 뭐야? 내면보다 형식이 중시하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관념이나 감정은 예술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예술의 내용을 중시하는 관점이고, 여기는 예술의 형식을 중시하는 관점이죠.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다. 됐죠? 여기까지. 자, 필기 정리하시고. 자, 정리되셨으면 이제 3단락 이어서 갈게요. 자, 20세기 중반에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셈이라는 작품이, 이게 뭐라고 정의해야 되지? 왜? 형식이 동일한데 뭐는 예술이가 아니라는 한계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해결 방법 2가지가 있었는데, 자, 공통된 정의 요소가 없다. 그래서
예술은 정이 불가하다. 왜 그런 거냐? 얘네는 사입이 명제이다. 따라서 예술을 정의할 수는 없다. 4단락은 또 뭐예요? 야, 제도로 규정할 수가 있겠다. 자, 제도로 규정할 수 있겠다는 거야. 자, 그럼 제도는 뭐야? 절차와 관리로서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놓쳤다. 더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제도는 관습이 아니라 뭐라고? 절차와 기억하고 계세요. 뭐라고? 결국엔 관습이라고 볼 수는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가세트는 정리가 싹 다 깔끔하게 끝났거든. 자, 이제 여러분 나세트로 갈 건데, 자, 3분 드릴게요. 나세트도 이렇게 구조도 정리하십시오. 시작. 그럼 같이 들어볼게요.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되는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자, 여러분 이거 다 배경해 주실게요. 지금 5년 전 시험이잖아. 여기 나왔던 걸 바탕으로 문학, 독서 둘 다 연계돼 출제되기 때문에, 자, 오늘 쉬웠던 질문이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배경 지식으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평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 비평을 첫 번째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 이 시기에 평가원에 임명된 교수님들의 가장 중요한 논문 주제 중 하나가 비평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비평이라는 아이디어, 비평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자, 세 가지 맥락주의, 형식주의, 인상주의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맥락주의요. 주로 예술작품이 창작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데, 비평가 태는 예술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작품의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데, 자, 뭐가? 근거가 뭔데? 현갑이 쳐야 되겠다 이거는. 자, 시대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여기까지 뭘 얘기라고 해야 돼요? 반영론 같은데,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작품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반영론은 보통 사회가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얘는 지금 쌍방향을 받네? 그런 얘기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학 개념화 배경지식 있잖아요. 반영론, 모방론. 보통은 뭐야? 일방적으로 외부 세계를 작품 내부 세계가 받아들였다는 일방향이었다면, 여기는 자, 시대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황 그런 것들이, 또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에, 결국 봐봐. 효과는 결과지. 근데 작품이 미치는 효과도 있죠. 그 다음에 시대 환경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이 미치는 효과가 있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주어를 잡아보시면 컴마 주어, 컴마 주어, 그리고 작품이, 지금 컴마는 동등한 세 개잖아. 문장 구조상. 그럼 문장 구조상 주어 세 개인 거고, 그럼 주어 세 개는 이 슬래시 이쪽은 반영론인데, 여기는 작품 영향을 미치니까 모방론, 반영론의 역방향인 거죠. 된 여기까지? 자, 결국 무슨 얘기야? 그렇죠. 작품이라는 내부와 작품 외부와 상호 소통을 한다.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이유는 예술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하며, 자, 주어 잡아. 예술작품이 뭐를 한다? 빨간색으로. 예술작품이 뭐 한다?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을, 믿음을 뭐 한다? 구체화한다. 또 특성들을 반영한다. 자, 다시. 예술작품이 뭐를?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 상징의 믿음을 구체한다.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한다. 자, 이유까지 설명이 됐죠. 또 맥락주의 비평. 작품 창작된 시대 상황도 있지만 플러스 뭐라고? 작가의 심리 상태의 이념을 포함하겠다. 이거는 무슨 논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어요? 표현론이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시면 반영론과 표현론 둘 다 보이셨고요. 3단락. 자,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 비평하려는 맥락주의나 작품 외적 요소에 치중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핵심적인 문제는 뭐야? 본질 훼손이죠. 자,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대요. 자, 대안이죠. 첫 번째 대안 형식주의 비평이요. 두 번째 대안 인상주의 비평이요. 자, 형식주의 비평은 예술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의 구조적 유기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요. 뭘 중시하는 거야? 그래, 예술 형식을 중시하는 거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 프리드죠.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이런 조형 요소, 즉 뭘 중시한다? 형식을 중시하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4단락. 인상주의 비평은, 자,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본다. 그래서 뭐다? 역시 예술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뭐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을 하다. 즉, 주어는 누구야? 비평가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한다. 자, 정리하면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상주의 비평은 뭐야? 작가가 아니라는 거죠. 비평가가 주체라는 거죠. 비평가가 주체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내가 자꾸 주어 잡으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게 문학부터 뭐 다양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야. 자, 이쪽 따라오겠습니다. 자, 나지문 정리한 학생은 제 거 보면서 정리하시고 정리 안 한 학생은 자기 손을 한 다음에 꼭 보셔야 된다 그랬어. 자, 같이 볼게요. 얘는 이제 세 개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일관 때는 좀 틀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만 정리해봤어요. 자, 일단 맥락주의라는 건 뭐야? 그렇죠. 사회 역사적 배경이라는 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맥락을 강조하겠다니까 맥락주의죠. 자, 그러면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작품에, 즉 맥락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맥락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동시에 이거야. 작가가 주체적으로 작품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작품이 아니라 작품의 외부 맥락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맥락주의가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외제론에 치우칠 한계가 있으니 자, 대안으로 뭐에 집중하자는 주장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작품 자체에 집중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겠죠. 자, 거기에서도 형식을 강조하는 입장이죠. 자, 마지막 인상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주장과 대안이 있는데 주장은 뭐야? 모든 분석적인 비평을 비판하고,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비판이야. 그럼 대안은 뭔데? 비평가가 중심 잡고 가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되겠고, 자, 뭐 답 자체는 수월하게 나올 건데, 자, 제가 이 지문을 다루는 이유는 이 구조 처리 연습을 좀 해주시라는 거야. 왜냐면, 자, 이대봉점 푸실 때 구조 처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야.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당분간 우리가 좀 문학에 치중해서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그 예전에 패스트트랙 아마 소설집은 한 6개를 제가 한강에 묶어가지고 수업했던 적이 있을 건데, 혹시 그거 기억나는 사람 손? 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서, 좀 중간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서 보충 영상 챙겨드릴 거고, 선생님 그거 좀 출력 좀 한 두 부 해주세요. 인당 2부. 자, 그래서 풀어보시고 해설 영상 바탕으로 정리를 딱 줄기를 잡아보시면 딱 흐름이 잡히실 거야. 자,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해 간다. 아, 이거는 정반합 같은 변증법적인 건데, 내가 그냥 헛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이 지문에서 변증법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떡밥이라니까. 그래서 21학년도 9월에 예술과 변증법이라는 아이디어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걸 판 거예요. 그래서 22 뭐가 나왔어? 해겔 변증법이 나온 거지. 해겔 변증법이 변증법을 바탕으로 뭐에다 적용하는 거야? 예술에다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서 잘 정리해 가셔야 돼. 그래서 다음 주 해겔 변증법 지문까지 한번 뚫어가 볼 겁니다. 그 사전 작업을 한번 해본 거고. 자, 2번 선지. 근데 변증법 얘기는 아니지. 자, 평가 종합이라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변증법적인 속성인데 얘는 지금 변증법적인 속성이 아니에요.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뭐 이것도 좀 핀트가 좀 아우시고. 정답 4번 같은데, 화제와 관점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관점. 자, 잘 보셔야 돼. 나에서 보시면요,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 제시, 대안 1번, 2번으로 전개되고 있죠. 자, 가에서도 볼까? 자, 뭐야? 그렇죠. 지금 보면은 모방론과 낭만주의에서 낭만주의를 지탱할 만한 게 안 보였기 때문에 대안적 관점으로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요. 됐어요?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십시오. 자, 정리되셨으면 두 번째 문제 오겠습니다. 가의 형식론이요. 당연히 형식을 중시하는 거지. 그럼 봐, 얘들아. 자,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이 뭐냐는 거죠. 그럼 봐봐. 어떤 성질이 정서 유발이지. 그럼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은 뭐야? 예술작품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어떤 성질을 근거로 예술작품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성질이 뭐냐는 거죠. 자, 그럼 발치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배려 형식론 보였지? 뭐가 보였어? 여기 나왔죠. 자, 보이죠? 정의 불가능 어떤 성질이 음인 형식인데, 그 의미 있는 형식이 정수유발이라는 인과구조 놓쳤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안 보인 거 보이죠. 다시 얘기한다. 정의는 불가능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 인과구조로 통해 미적 정수유발. 봐봐. 놓친 게 보이지. 잘 봐야 되더라. 형식이 정서니까 내용을 유발하고 있지. 예술작품에서 내용이냐 형식이냐 인과관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둘 간의 관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내용과 형식 관계 안 잡으니까 답이 안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내용과 형식 관계 잡으니까 바로 답이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예술 지문은 내용과 형식 잡는 게 기본이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집착 수준으로 형식과 내용이라는 워딩을 메타데이터로 붙이면서 가야 돼. 자, 우리 영어 어디서 있지? 파바트랑 하이퍼 리얼리즘 나왔던 그 지문에서 내용과 형식을 집착하듯이 잡으면요, 진짜 3, 4분 컷 나요. 얘도 그렇게 썼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잡으셨으면 그냥 형식에서 내용 유발이라는 게 너무 쉽게 보여서 그냥 정답 1번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질문. 자, 넘어가서 20번 보도록 할게. 자,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의 연애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거. 자, 모방론자는 당연히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모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럼 봐. 병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병기 그 자체다. 아무 얘기나 막 섞어놨지. 자, 모방론자는 뭐라고 하겠어? 자연을 모방해야 그것이 예술이다. 즉, 예술의 기준이 뭐예요? 자연의 모방에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야, 이렇게 되면? 병기 그 자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게 예술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 모방론 얘기도 아니거니와 도대체 이 정보가 뒤에 분명 있어 보이는데 이 내용이었나? 자, 그럼 잘 들어야 되더라. 너희는 자꾸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거 확인하겠다고 돌아간다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서 풀고 끝났어야 돼. 모방론자는요, 자연을 모방해야 예술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갑자기 필요충분 조건 같은 뒤쪽에 나와 있는 모방론하고 아무 상관없는 정보를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틀렸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풀이 길이 달라. 자,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은 이 내용일치로 가요. 근데 그게 아니야. 어떻게 가셨어야 돼? 여기서 가셨어야지. 주제 구조를 잡으시면 모방론자가 할 얘기는 야, 자연 모방이야 예술이야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안 했네? 아, 틀렸네? 1번 끝이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습관을 평소에 이렇게 들이셔야 실수가 줄고 시간이 줄어요. 그런데 불안하다는 이유로 자꾸 이걸 분석하려고 들잖아. 자, 분석은 언제 한다? 3회차 때. 자, 나랑 이렇게 한번 풀었지? 내일 복습했지? 그리고 나서 3회차 때 찜찜하면 그때 분석해,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되는 사고, 이 사고를 그대로 따라오는 그 포매팅으로 완전히 머릿속이 바뀌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 되게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미안해, 얘들아. 지금 내가 너무 체력적으로 딸려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시체처럼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드디어 이제 3, 4월 내내 이제 감기 기운 있는 애들이 막 오갔는데 결국 제가 걸려버렸어요. 잘 버텼는데 내신 끝날 때 되니까 나도 터졌나 봐. 자, 근데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 제발. 여러분 중에 제가 되게 안타깝지만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중 한 친구의 예를 들면 내용 일치만 했던 친구야. 고1 첫 시험 만점이야. 두 번째 시험도 아마 만점이었을 거야. 얘가 4등급까지 꼬라박았어, 2년 동안. 누구인지 본인은 알 거고. 내가 너무 신기해서 얘 성적표도 찍어놨어요. 근데 얘들아, 왜 그런 참사가 벌어지는 거냐면, 자, 내가 중학교 때 잘했거나 내용 일치 열심히 해서 1등급 맞았고 100점 맞았죠. 그 방법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지. 내가 그 방법으로 최고를 갔는데 그렇게 1학년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안 되면 무슨 이유를 생각하는 줄 알게?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내용 일치를 더 열심히 안 했나 보구나. 그게 더 수렁이야. 차라리 여러분 빨리 빠진 게 나아요. 얘가 3학년 돼가지고 떨어져 봐. 그러면 얘 절대 못 바꾼다니까. 근데 차라리 1학년, 2학년 가면서 여기까지 만점이 4등급으로 꼬라박았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무너졌어. 그럼 이제 다시 쌓기 시작을 하면 돼. 다시 쌓고 있잖아. 얘는 돼요, 무조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사실 보통 실패한 재수생이나 삼수생이 한 경험을 지금 미리 해본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겸손하게, 원래도 겸손했겠지만 아니면 자기 방법을 못 버리는 뭔가 걱정들에서 벗어나게 된 거야. 왜? 어차피 그렇게도 4등급인데. 자기 방법 써도 4등급인데 그냥 뭐나 도나 이거 한번 던져봐야지. 그렇게 풀어도 4등급, 선생님하고 해서 망해도 4등급, 그럼 해봐야죠. 그리고 1등급 맞았다는 건 학습 능력 있고 영리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수업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에너지를 제가 높일 수도 있는데 한계가 있어. 내가 치어리더도 아니고 배우란 말이야. 한계가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저도 최대한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수업을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에너지를 써가지고 계속 교정하는 느낌으로 한 지문 한 지문 한 문제 한 문제 보셔야 되고, 그게 바로 이 1번 선지에서 자꾸 다른 데로 가서 내용일치해서 2번, 3번, 4번으로 흘리는 게 아니라 모방론자는 뭐다? 자연을 모방하는 게 예술이다. 그런데 삽소리하고 있구나. 정답 1번이구나. 이렇게 좀 확신 가지고 오늘 수업과 내일 복습까지 해주시고 나머지 불안한 지점과 분석은 일주일 뒤에 복습하실 때 해주셔라.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해소와 강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단단함까지 만들어지실 거다. 자, 23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비평문을 쓰기에 미술 전람회 다녀온 학생들이 가와나를 읽은 후 작성한 메모 일부인데 메모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요. 자, 무슨 일이라고 싶을까? 이건 유형이 뻔해, 얘들아. 비평문을 쓰기 위해서 좋아. 지문의 원리가 나와 있죠. 보기에 사례 적용이야. 자, 봅시다. 작품 제목, 그리움, 팸플릿의 설명. 화가 A가 화가였던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신던 낡고 색바랜 신발을 보고 그린 작품이. 자, 봐. 화가 입장에서 봤죠? 자, 그러면 저기 표를 보세요. 화가 입장에서 본 표현은 누구 입장이야? 빨리 결정해줘. 누구 입장이야?
첫 번째, 콜링우드의 표현론 되죠. 왜? 주체가 누구야? 예술가니까, 작가니까. 그 다음 나에서는 누구 되니? 맥락주의 되니? 나에서는 맥락주의 되죠. 자, 그럼 봐봐. 계속 표현론 이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까지도 전부 다 표현론 맥락주의고. 작품 전체의 따뜻한 계열에서는 내용이야 형식이야? 형식이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형식적으로 본 게 뭐야? 벨의 형식론이고요. 나에서는 뭐야? 형식주의니?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어서 비평문을 작성하게 한 차관점이야. 1번,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게 되면 봐. 야, 신기할 정도로 지금 때려박아 놓는 거 보이냐고. 이렇게 읽으셨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누구 입장? 작가 입장이죠. 당연히 1번 괜찮은 선지고. 2번, 디키는 뭐였어? 제도론이죠. 그럼 누가 결정해 줘야 돼? 제도로서 결정하는데 제도는 뭐와 뭐가 결정을 한다? 뭐와 뭐? 관례랑 뭐? 절차. 즉 절차와 관례를 거치면 되는 거죠. 근데 봐, 이게 절차 관례냐고 지금 2번 선지가. 됐어? 봐. 니네가 내용일치로도 풀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깔끔하고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풀려요. 왜? 내용일치하잖아. 정보가 엉켜요. 그러면서 자꾸 확인하게 돼. 그러면서 머릿속에 남는 거 놓고 답만 고르고 끝나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구조도 잡잖아. 배경식으로 남잖아. 구조 처리가 남잖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가 내신도 정말 힘들어. 내가 내신하잖아. 내 능력이 10분의 1도 발휘를 못하지만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먹고 살려고 두 번째 이유가 더 큰데, 그걸 하면서 어떻게든 여러분 심어놓는 거야. 이런 아이디어를. 이거 없이 너희 내신했던 때 기억나봐. 어떻게 했니? 잘해봐. 너 1학년 때 국어 내신 공부한 거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어? 중학교 때 했던 거 남아있어? 단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과연 중학교 수학 내신과 고등학교 수학 내신이 너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냐? 너희 수능 수학 푸는데 도움이 안 되냐? 다 돼요. 근데 국어는 남아있는 게 없잖아. 작품 외운 거, 작품 해석 외운 거. 그 얘기야. 해석을 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또는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봤다 하면 훨씬 지금 이 점에서 여러분 편하게 갈 수가 있고 잘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이 강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지금이라도 바꿔주셔야 돼. 자, 계속 본다. 이건 뭐였어? 그렇죠.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거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맥락주의죠, 기억. A는. B는요. 자, 봐. 작품만 놓고 봤잖아. 작품만. 그럼 작품만 놓고 봤으니까 뭐라고 봐야 돼? 형식적인 측면, 형식론이나 정의불가론이나 제도론이나 기타 등등이 있는데, 내 눈에는 비평가 관점으로도 보여요. 왜? 자, 봐. 슬퍼 보인다. 호소한다. 우울하다. 기괴하다. 나를 끌어들인다. 빛이 보인다. 좌절감도 느껴진다. 희망을 갈구한다. 훌륭한 작품이다. 누가 평가하고 있어? 내가 평가하잖아. 자, 여기 나는 누구야, 그러면? 비평가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꾸 계세요. 비평가 관점에서 작품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벨의 형식론이거나 아니면 인상주의인데, 자, 그러면 형식만 강조했냐, 내용까지 강조했냐? 자, 형식만 가지고 다뤘으면은 벨의 형식론이고요. 형식에다가 뭔가 나의 내용까지 집어넣었다고 보면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꾸 계시고, 나의 니은 인상주의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그 흐름대로 당연히 뭘 물어볼 수밖에 없어? 맥락주의니까 역사적 사건 물어볼 수밖에 없죠. 자, 2번. 자,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즉 맥락주의에서 뭐니? 자,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작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작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상호 교환적인 부분은 되게 특이한 부분에서 주목하라 그랬었고, 그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반영론 반대 방향 맞죠? 3번. B에서 슬퍼 보이고 고통을 호소하고라고 서술한 것은 뭘 표현한 거다? 작가의 심리 상태야? 아니면 비평가의 심리 상태야? 비평가의 심리 상태 정답 끝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주체 잡으라고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내용일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기술로 그냥 보시면 끝나. 알겠어? 여러분 미안해. 내가 지금 120% 힘을 내고 있는데 내가 오늘처럼 힘이 빠지는 날은 또 처음이야. 아, 살이 그만 빠져야 될 것 같아. 너 지금 몸이 반쪽 돼가지고 힘이 아예 안 들어가. 자, 필기 여기까지고 여러분 고생들 하셨고,